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외식을 하려고 하면 올라도 너무 오른 음식값 보고 흠칫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가 10%대 상승하는 동안 먹거리 물가는 무려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라면이 진짜 2,000원이냐 이렇게 물으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OECD 국가 중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치도 안정, 또 물가도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15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3대 특검법 의결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지난 10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용산 대통령실 그 당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도 청구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됩니다. 관련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검증 기능은 기존 대통령실로 환원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수는 55명, 활동기간은 60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등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명의 특별검사도 바로 임명했죠? 네, 3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후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3시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을 각각 이끌 특별검사 후보자들을 3명씩 추천했습니다. 후보자 추천을 받자마자 이 대통령은 날을 넘기지 않고 바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임명한 배경을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불과 8시간여 만이었습니다. 하루도 더 넘기지 않겠다는 듯 밤 11시 9분에 임명을 통보했습니다. 특검법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임명까지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셈인데 법이 정한 시한을 넉넉히 남겨둔 속도전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여권에선 한밤중 특검 임명 자체가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주문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정부 출범 전부터 특검을 추진해왔던 만큼 절차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거로 보입니다.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다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특검 추천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있는 것 아니냐며 답정너 수사, 독재의 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여 성향들이 강한 김용태 인사들로 국민의힘 어떤 수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까요? 새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본격 수사를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평화가 곧 경제다 이렇게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가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다며 다시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게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년 연속 기념식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통일부 메시지 발표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시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이 즉각 호응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0시를 기해서 접경 지역 전 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대남 소음 방송은 사라졌습니다. 현재 정지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또 오늘 새벽이나 아침에 없는 것은 확실하나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워온 북한이 호응한 거로 보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공약과 함께 9.19 남북 군사 합의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접경 지역의 실사격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군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이번 달에도 뭐 계획된 거 있는데 그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무장지대 내에서 방벽 건설 등 극소수 활동만 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군 통신선의 경우 우리 측의 연락 시도에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네요. 네, 이 개인 채무 그리고 아들 유학 비용 또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입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5년 사이 7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 등에게 빌린 1억 4천만 원의 채무는 7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이 중에는 김 후보자에게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 2억 5천여만 원을 제공한 강모 씨도 있습니다. 야당에선 단순 차용이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박형수 국민의힘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한 국제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미국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한 해 학비만 1억 원가량, 신고 재산이 2억여 원에 불과한 김 후보자가 이 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명 아빠 찬스 동원 의혹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은 고교 시절 표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했는데 지난 2023년 11월 민주당 한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로 포함됐습니다. 대학 입학 뒤엔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세미나도 주최했습니다.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맞다면 공분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선 벌금과 세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했었다며 지금은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들의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은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적이 없고 아들 학비는 전 부인이 부담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자체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하다며 검사 등 관련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네, 과반 득표에 성공해서 서영교 의원을 꺾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했고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는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또 검찰과 사법 등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맞상대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입니다. 16일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3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휴일인 오늘은 낮과 밤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요.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경기도 포천과 파주, 가평과 양평, 여주와 안성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안성, 원주와 청주, 전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진 데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31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밤사이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서부 지역에도 최대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흐름이 원활합니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 동호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처리 작업이 안 되고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부터 사고가 있었던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요. 고속도로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서원주에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홍천이포와 동곤지암에서 각각 밀리고요. 서울 영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설악 부근에서 밀리다가 이후 서종에서 화도까지 5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교통량이 늘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주의하시고요. 이후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동 소식,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을 공격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간으로 12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테헤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이란 전역의 핵 및 군사시설을 공습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의 명칭이 일어서는 사자이고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해 특정 목표를 겨냥한 군사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핵물질 농축 계획의 심장부를 공격했고 목표물 중에는 이란의 군 지휘관들이나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로 첫날 공습으로 이란의 핵 과학자 9명 이상과 이란군 지휘관 20명 이상 등 여러 고위급 인사와 중요 인사들이 사망을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이란 국민들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란의 독재 정권과 싸우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40시간 넘게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150여 곳을 연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타깃이 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네, 이란 남부에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인데요. 이스라엘 드론이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 중에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중에 한 곳을 타격하면서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해당 구간의 가스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란 중부에 있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도 주요 목표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군 조종사들이 이란 여러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작전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 공격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안보소식통이 현지 언론에 선제 타격 전개 과정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일어서는 사자라고 명칭된 이번 작전은 수년간 준비가 됐고요. 이스라엘 방위군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그리고 이스라엘 방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행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3단계로 진행이 됐는데 먼저 모사드의 특수부대가 이란 중부에 침투해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포대 인근에 정밀 유도 무기 체계를 사전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3일에 이스라엘 공군이 공습을 개시하자마자 사전에 배치됐던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주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모사드는 또 공격 무기를 갖춘 민간 차량을 이란 전역에 은밀하게 배치해뒀는데요. 이스라엘 전투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밀 드론 기지가 있는데요. 모사드는 이번 작전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란을 향해서 이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을 몰래 꾸준히 밀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둔 비밀 기지를 이란 내부에 만들어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서는 민간인이 최소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여기에는 어린이 2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망자가 최소 3명, 부상자가 40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과 관련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이번 작전을 펼쳤다는 설도 돌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번 선제 공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이 대이란 공습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당황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15일이 미국하고 이란이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 15일에 정상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뭔가 유의미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본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미국이 이란과 계속 핵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이러다가 이란이 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습은 할 거다라고 전달은 했는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쓰기 전에 최대한 외교적인 해법을 좀 모색해봐라 라면서 즉각적인 공격은 말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것보다 3일 땡겨서 이제 결국 선제 공격이라는 카드를 쓴 거고요. 그 결과로 15일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은 취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CNN에 이란은 내 말을 들었어야 했고 나는 이미 60일 전에 경고를 했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면서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이란이 수치와 죽음을 피하도록 나는 노력을 했고 그들을 열심히 구해보려고 했다. 이란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중동 확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국무부는 12일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걸 누구보다 불안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죠? 네, 우크라이나인데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에 중동 정세 악화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가 이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를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우선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었던 요격 미사일 2만 발이 이스라엘로 빠르게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석유 수출 수익 증대 때문에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고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빠르게 제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연구협회 한 전문가는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얻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관한 러시아 쪽 입장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에 전화통화를 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측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를 중심으로 약 5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의미 있고 유익한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각 일단 전화통화를 했고요. 이 두 사람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트럼프와 공유하고 함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밝혔는데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면 사실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요.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국과 러시아가 없이는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렵고 지원을 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안을 잘 마련해서 양측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해결점을 찾는 방안이 아무래도 가장 우선적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사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두 정상이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네. 다음 인도의 비행기 추락 사고인데 지금까지 피해 규모 어떻습니까?
네, 지난 12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274명이고요. 이 중에 241명은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이고 지상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이 33명입니다. 지상 사망자는 대부분 항공기가 추락한 현지 의대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조사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사고 현장 인근에서 확보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1시 38분쯤에 인도에서 영국 런던을 향해 출발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과 조종사, 승무원 중에 생존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도계 영국인이었고요. 비상구 바로 옆 좌석에 앉아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고 또 사고 현장에서 직접 걸어 나오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가 공개가 됐는데요. 사고기에 직접 타진 않았지만 사고기를 예약한 사람이었고 이걸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다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10분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항공사가 그동안 고객의 그 불만이 아주 높은 회사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에어인디아가 원래는 인도 정부 소유였거든요. 인도 정부 소유였던 2010년 당시만 해도 이 보잉 737기가 이 인도 국내 공항 활주로에 이탈을 하면서 협곡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당시에 158명이 사망을 했고 또 2020년에는 이 에어인디아 산하의 저가 항공사의 항공기가 인도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또 2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022년에 인도 최대 재벌 그룹 중에 하나인 타타그룹이 이 에어인디아를 인수를 했는데요. 당시 이 에어인디아가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혹은 예비 부품이 부족하거나 항공기 자체를 미흡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성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타그룹이 에어인디아를 인수한 후에는 이 항공사를 에미레이트 항공만큼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이런 불편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히 항공편 지연이 가장 심한 항공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미국 소식인데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총격으로 사망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을 맞아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열병식과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트럼프 시위와 맞물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네소타주 주의회 민주당 의원과 또 그의 남편이 14일에 자택에 진입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주의회 의원이군요. 맞습니다. 주의회 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예. AP통신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는 이날 새벽에 미니애폴리스 외곽에 있는 이 멜리사 후트먼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서 이제 이들 부부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총격을 받은 후트먼 의원의 자택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또 다른 미네소타 주의회 상원 의원도 같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미네소타 공공안전국은 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을 공개했고요. CCTV 화면도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기이한 형태의 어떤 가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의자가 썼던 차량이 있었는데요. 총격 피해자들과 다른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 명단이 해당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명단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비슷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미네소타 주의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던 두 의원을 이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시위는 No Kings라는 이름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왕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트럼프가 왕처럼 군림하는 이번 상황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진 겁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전역의 약 2,00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고요. 필라델피아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같은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보수 지역으로 알려진 오하이오주의 그린빌에서도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 독립의 상징인
중심지인 필라델피아에서는 약 10만 명이 운집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요 시내 일대가 시위 인파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시위에는 교사나 퇴역 군인, 노동조합원, 이민자 가족 등 가족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미국의 건국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예컨대 미국은 국민의 나라이고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관세 소식.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진행한 2차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해왔던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 해제, 그리고 중국 측이 요구해왔던 반도체, 항공기 등과 관련된 핵심 기술 수출 금지 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양측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믹 사무부 장관은 이번 회담의 틀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수출 통제에 관련된 부분은 합의에 도달하긴 했지만 관세나 비관세 조치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양측 간의 충돌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시작한 이 관세 전쟁이 결국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이번 주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지난해 2.8%에서 반토막이 날 거란 뜻인데요. 또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원래 전망을 했었는데 1월에 발표한 2.7%에서 0.4%포인트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린 이유는 높아진 무역 관련된 긴장,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원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기 둔화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은행은 이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 글로벌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면서 무역 갈등이 타결돼서 5월 말 이후에 관세 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그러면 2025년과 26년 글로벌 성장률은 평균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계였어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곧바로 대남 방송을 멈췄어요. 이 접경지 주민분들 생각하면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북한이 바로 화답하는 걸 보면 그동안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굉장히 민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시지탄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 일상생활이 안 됐거든요. 예. 이사 간 분들도 계시고 축산농가나 많은 피해도 있었거든요.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제 원인 행위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쪽 단체들이 전단을 보내니까 북한이 쓰레기 오물 풍선을 보냈고, 여기에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소음 방송을 하는 순서였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동절기 그다음에 춘계 기간에는 이제 그 남풍 북쪽으로 바람이 잘 안 불거든요. 예. 그래서 남쪽에서 전단 살포가 없거나 거의 뜸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쓰레기나 전단 풍선은 북한에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음 방송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단하니까 북한도 이제 바로 중단했죠. 왜냐하면 이 전단이나 심리전 방송은 북한이 훨씬 불리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을 해왔는데 아마 우리 쪽에서 중단을 하니까 북한도 즉각 중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북 방송 재개하지 않는 한 북한이 먼저 대남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없죠. 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제 다만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어제도 전단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는 한 이제 단체들도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뭐 전단 살포의 그 효과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는 분위기인데 일부 단체가 보냈다는 설이 있는데 뭐 이걸로 북한이 즉각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다시 원인 행위들이 만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북한도 대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쪽에서만 원인 행위가 없다 그러면 북한도 뭐 굳이 본인들이 분리한 심리전 방송이나 전단을 보낼 일은 없는데 쓰레기 풍선이나.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 일부 단체들이 이 표현의 자유나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분으로 계속 보낸다고 그러면 사태가 또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바로 그 원인 행위라고 지적하신 대북전단 살포. 이 대통령은 엄벌 방침을 밝혔죠? 이제 뭐 정부 의지니까요. 뭐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뭐 초법적인 행위를 행정부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행법상 항공안전법이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 안전에 관계된 많은 현행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단에 활용이 되는 헬륨이나 수소가스 이런 것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다루게 되면 다 위법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2.5kg 이상이 되는 물체는 또 항공안전법에 위반이 되고 그것 말고도 지자체장이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얼마든지 안전조치를 현장에서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개적인 이 북한을 장악하는 전단 살포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도 정부와 협력을 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납북자 가족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은 대북단체도 아니고 북한 정부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사라도 알고 싶어서 한다는 이제 간곡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우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렇게 전단을 보낸다고 그래서 북한이 호응하거나 또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낼 가능성도 희박하고요. 오히려 정부 채널 혹은 국제사회라는 이 더 효과적인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도 정부와 대화 협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강경 일변도보다는 설득과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민간 쪽이 원하는 부분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하고 지난달에 동해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 6명이 구조가 됐는데 이분들을 돌려보내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어보니까 그 해당 부처가 답하기를 북한이 유엔사 연락 채널에도 일체 응답하지 않아서 지금 송환이 어렵다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 정확하게 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 간의 채널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판문점 채널부터 동서해 군사통신원 모두 다 끊어진 상황이 오래되고 있고요. 유엔사 채널이 있는데 유엔사 채널도 지금 답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 정권이 2023년 말 2024년 초 전원회의와 최고인회에서 남북을 전쟁관계, 주적관계, 완전한 타국, 통일민족도 아니다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북한 정권이 그 후속 조치를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도 대화하고 채널 있거든요. 그럼요. 접촉하거든요. 예. 그런데 위에서 지금 딱 그렇게 지시해놓고 그 추가 조치를 안 해놓으니까 만약에 지금 북한 주민들인데 6분인데 2차례에 걸쳐 표류했는데 모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나 봐요. 예. 근데 연락을 해도 지금 가이드라인, 이 매뉴얼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중앙에서는, 김정은 정권 중앙에서는 그 후속 조치를 남북 간에는 지금 전혀 취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답답한 현실이죠. 본인들도 선언을 했지만, 그러면 아예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로라도 만나든지, 남북 특수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감당하기 어려운 후속 조치, 이건 아직 마련을 못한 게 지금 북한의 답답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연락 채널 재개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정부가 연락 채널 재개,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 복원 이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남북이 이제 민족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다른 나라와도 다 외교관계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남북 군사 합의는 오히려 정찰 감시 능력이 없는 북한에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체결 당시에 그 비난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분야 합의 보고 나면 북한에게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자국민도 못 들어갈 정도로 곤궁한 상황에서 채널을 여는 거는 당연히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뭐 본인들이 화났다고 그랬으니까 당장 뛰어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연락 채널 재개, 군사 분야 합의 복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북 방송 중단을 출발점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를 좀 기대해 봐야죠. 자, 그리고 북한이 그 지난달 21일 날 진수식 도중에 넘어져서 좌초했던 그 오천도급 구축함 수리 다 해갖고 다시 진수를 했다면서요. 근데 한번 좌초했다가 다시 수리된 게 제대로 역할할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세계 기록이죠. 왜냐하면 이 배가 이제 강건함으로 이제 명명이 됐는데 좌초가 최악의 상황으로 좌초했거든요. 왜냐하면 물에 그냥 옆으로 자빠지면 부력으로 뛰면 되는데 이 머리 부분, 함수 부분은 이 부두에 걸쳐 있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이 물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은 부력과 중력이 서로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동해도 그 미미하게나마 조수 간반에 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땅에 걸린 머리 부분과 그 3분의 2 부분이 그 땅을 이 지렛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거의 한 2주 이상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용골이 제대로 남아있을 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안에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은 염수가 들어가면은 못 쓰는 것들이 많아요. 현대 구축함은 아주 정밀한 전자장비나 항해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상일 리가 없죠. 근데 이거를 뭐 뚝딱 끌어서 세워놓고 지금 부두로 이동한 이제 이 청진에서 넘어졌고 이제 나진에 있는 드라이도크로 옮겨서 거기서 진술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3주에 뭐 물에 빠진 걸 세우는 그것도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걸 수리하고 뭐 건조하고 거기다 뭐 딸까지 데리고 가서 뭐 웃으면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블랙 코미디죠. 왜냐하면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저기 멍들어 있을 거거든요. 일단 급하게 띄우기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칠게요. CCR의 프라우드 메리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